이거 어때? 색깔이 예쁘네. 부산 해운대 아울렛 아기용품 매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응, 좋아. 그런데 사이즈는 좀 더 큰 걸로 사자. 분명히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사우디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싸우고 있어야 할 제 남편이 지금 여기서 임신한 여자와 곧 출산할 아기 옷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애는 한국에서 낳자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낳아야지. 우리 애.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진열대 뒤에 숨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날까봐 무음으로 설정하고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태수가 카드를 꺼내는 모습, 만삭인 여자가 그의 팔에 기대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1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에만 내달려 있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조용한 복수의 도가 튼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은입니다. 42살이 되던 해 늦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대구 재래시장 근처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조그만 가게였는데 학용품부터 사무용품까지 갖가지 물건들로 빼곡했어요. 아직 아이가 없어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단골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연필 사러 오시면 우리 딸 이거 얼마야? 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 1,000원이에요. 하나 더 드릴게요. 하며 연필을 하나씩 덤으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런 소소한 정이 오가는 동네였거든요. 남편 태수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해외 플랜트팀 차장으로 일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책임감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 9시쯤 돌아와서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고 인사하곤 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40대 부부였어요. 아이가 없어서 조용한 편이었고 주말이면 시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러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당뇨합병증으로 신부전까지 오셔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었어요. 77세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몸이 되셨거든요. 처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억나요. 환자분 상태로는 규칙적인 투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와 복약 지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태수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계속 누가 돌봐드려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투석 받으시는 날은 몸이 많이 피곤하시니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날부터 어머님의 성격도 예전보다 까칠해지셨어요. 몸이 불편하시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며느리가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런데 가게나 지키고 앉아 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릴 때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편찮으시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한다던데 너는 어쩜 그리 눈치가 없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대꾸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것도 사실이고 누군가는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더니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회사에서 사우디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하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우디요? 그게 얼마나 가는 건데요? 2년 정도. 아무래도 현지 상황이 까다로워서 경험 있는 사람들로만 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태수는 식탁에 앉아서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사실 안 가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 노후 생각하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면 정말 멀잖아요. 2년 동안 언제 들어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수당이 상당해서 이번 기회로 우리 형편이 많이 나아질 거야.
그때 안방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뭔 소리야 그거? 어머님은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투석 받으신 날이라 얼굴이 많이 부으셨지만 눈만은 또렷하셨죠. 태수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사우디 현장 프로젝트에 가라고 하는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라고? 그거 중동 말이지. 네, 맞습니다. 큰 플랜트 건설 현장이에요. 어머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큰 일에 선발됐다고. 역시 내 아들이야. 어머님은 지팡이를 탁탁 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게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혼자 모실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태수와 어머님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것 봐, 며느리도 알아듣네. 그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이런 게 진짜 가장이야. 어머님은 태수를 바라보시며 뿌듯해하셨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태수는 출국 준비를 했고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13년간 운영해온 작은 문구점을 접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단골 할머니들이 오셔서 아쉬워하셨어요. 우리 딸, 가게 왜 닫아? 우리 어디서 물건 사지? 죄송해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을 해야 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효부네, 효부야. 할머니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연이었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수도 저만큼이나 힘들 거라고 여겼고요. 출국 전날 밤, 태수가 짐을 싸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간병을 내가 혼자 맡게 돼서. 괜찮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머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2년 동안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태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꼭 잘 되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덜고 우리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겠죠. 당신도 몸 조심하고요. 공항에서 태수가 출국하던 날 영상통화로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겼어요. 화면 너머 남편의 얼굴이 작아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잘 모셔드리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돌아올게.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의 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투석 받으시는 날이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투석은 4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이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됐죠. 어머님은 투석 받고 나시면 기력이 없어서 집에 돌아와 바로 누우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태수의 전화가 규칙적으로 왔어요. 사막 바람 소리와 거친 현장 기계음을 배경으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현장이 정말 힘들어. 모래바람이 엄청나고 기온도 40도가 넘어. 숨 쉬는 것도 힘들 정도야. 몸 조심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는 어때? 투석 스케줄은 맞춰서 다니시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어머님도 당신 걱정 많이 하세요. 그래, 어머니께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전해줘. 그런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힘들다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버티겠다고 했고, 저도 집에서 잘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처음엔 아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태수가 그런 먼 곳에서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집에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네,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어요. 아들이 돈 벌러 간 건데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야 해. 하루는 투석 받으러 가시면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사우디에서 큰일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말이야. 어머, 그러세요? 그럼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경력이 있어야 선발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부축하며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그런 나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수의 전화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죠. 통화 시간도 짧아졌어요. 예전엔 30분씩 이야기했는데 나중엔 10분도 안 되게 끊었거든요. 현장이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짧게라도 자주 연락하면 좋을 텐데. 알겠어. 최대한 노력해 볼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곤 했어요.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면서요. 어머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집 안은 조용했죠. 벽시계 소리만 똑똑똑 들리는 그 시간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태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시차도 있고 현장이 바쁘다는 말이 생각나서 참았어요. 그렇게 저의 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사우디 파견이 1년쯤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어느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투석비며 생활비며 한 달 지출을 꼼꼼히 적어가며 계산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거든요. 태수가 없는 동안 더욱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수증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정리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울렛. 밝은 명의는 분명 태수였어요. 11만 23일 사용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단순히 잘못 찍힌 건가 싶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부산 호텔이라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도 있었거든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오면서 명세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니야,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다른 달 명세서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역들이 더 나왔어요. 부산 지역 카드 사용 내역이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찍혀 있었죠. 그때 안방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물 좀 갖다 줘. 네,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서둘러 명세서를 정리하고 어머님께 물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투석 받으신 날이라 몸이 많이 부으셔서 물을 자주 드시곤 했거든요. 뭘 그리 보고 있었어? 아, 그냥 가계부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태수가 없는 동안 내가 살림을 잘해야지. 쓸데없는데 돈 쓰면 안 돼. 네,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을 다시 안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저는 거실로 돌아와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 회사에서 설 명절 선물이 택배로 왔는데 상자에 붙은 발송인 라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운대 현장 사무소 직원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우디 현장이라던 남편이 왜 부산 해운대 현장 직원들과 함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태수가 정말 사우디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연락이 뜸해진 것도, 통화할 때마다 급하게 끊는 것도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인터넷으로 간병인 단기 서비스를 찾아봤어요. 하루만이라도 어머님을 맡기고 부산에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여러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서비스 문의드리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투석 환자이신데 하루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투석 환자시면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데 하루짜리는 쉽지 않아요. 최소 일주일은 잡으셔야 하고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다행히 하루 단기로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간병사분이 와서 하루만 도와드릴 거예요. 병원에. 너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 좀 받으러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어머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작게 쌌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올 생각이었거든요.
명세서 사본과 회사 택배 상자도 챙겼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간병사분께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투석은 내일 아니니까 괜찮으시고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간병사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어요. 경력도 오래되어서 믿을 만했죠.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집을 나서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혹시 태수에게 미안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궁금증을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도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도 예전엔 이런 시간에 가게 문을 열러 갔었는데 문구점을 운영하던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그땐 적어도 제 일이 있었고 제 공간이 있었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태수가 사우디에 있지 않다면 어떡하지? 만약 정말 다른 곳에 있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어요. 명세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회색빛이었어요. 태수가 정말 여기 있을까? 해운대역에서 내려 아울렛까지 걸어가는 길,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울렛 앞에 서서 명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용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만약 태수가 정말 사우디에 있다면 이 시간에 여기서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저는 아울렛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뒤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태수의 차 번호판을 기억해 내려고 했습니다. 혹시 정말 여기 있다면 차도 있을 테니까요. 주차장은 넓었고 차들이 빼곡했어요. 한 대 한 대 살펴보면서 걷는데 점점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태수의 차였어요. 번호판뿐만 아니라 뒤슈리에 붙은 작은 스티커까지 똑같았거든요.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로 붙여준 작은 하트 모양 스티커였죠. 손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정말 여기 있구나. 사우디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며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던 남편이 지금 이 순간 부산 해운대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언제 나타날지 몰랐지만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주차했었나?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거든요. 오빠, 나 좀 힘들어. 빨리 가자.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치밀한 말투였죠. 저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태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배가 많이 부른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임신 7, 8개월은 되어 보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어? 태수가 여자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응. 요즘 배가 무거워져서 오래 걸으면 힘들어. 그럼 차에서 기다릴 걸 그랬어. 왜 따라 나왔어? 혼자 있기 싫었어. 우리의 용품 고르는 건데 같이 봐야지. 우리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고 저는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어요. 다행히 아울렛 안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울렛은 주말 오후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쇼핑하는 가족들, 연인들 사이로 태수와 그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죠. 여자는 태수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었고 태수는 그런 여자를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처럼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용품 전문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매장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태수가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었고 여자는 아기 옷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예비 부모의 모습이었죠. 저는 매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고객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갔어요. 이거 어때? 색깔이 예쁘네. 여자가 노란색 아기 옷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응, 좋다. 그런데 사이즈는 좀 더 큰 걸로 사자. 금방 클 테니까. 오빠는 정말 꼼꼼해. 그래서 좋아. 여자가 태수의 팔뚝을 살짝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이 많아져.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애인데 또다시 우리 애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진열대 뒤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아기 낳으면 더 바빠질 텐데. 조금만 더 참아줘.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서울집은 언제 정리해? 서울집? 제가 모르는 서울집이 있다는 말인가요? 곧 정리할 거야.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우리 애는 한국에서 낳자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낳아야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에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자와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는 것.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장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시기도 힘들었어요. 몇 분간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다른 상품을 보는 척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켰습니다. 태수와 그 여자가 계산대에서 아기 옷 몇 벌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카드를 꺼내는 모습, 여자가 그의 팔뚝에 기대는 모습을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 봐 무음으로 설정하고 몇 장을 더 찍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나가는 뒷모습까지요. 그들이 매장을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사우디 사막에서 찍었다던 영상통화, 모래바람 소리와 기계음을 배경으로 한 전화 통화들, 그 모든 것이 연출된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내장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태수의 얼굴, 그리고 만삭인 여자의 모습, 모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때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혜야, 저기서 잠깐 쉬자. 다혜라는 이름도 이제 알았어요. 응, 좋아. 나도 좀 안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다혜의 등을 부드럽게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태수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울음도 한탄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사본도 다시 확인했고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수가 지금까지 저와 어머님을 속여온 만큼 저도 태수를 속여가며 준비할 생각이었어요. 더는 순진한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태수는 아직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요. 부산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간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투석 받으러 모셔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청소며 빨래를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밤마다 들여다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님은 제가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채셨는지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색이 영 안 좋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수한테 전화라도 해봐.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하잖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려왔지만 표정 관리는 철저히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 카드 명세서 사본, 그리고 결혼할 때 받은 중요한 문서들이었죠. 어머님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신우이에게 연락해서 어머님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신청해 놓았고요. 어머님께는 쪽지 하나만 남겼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요양보호사분도 오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미리 알아본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방이었는데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나니 오전 9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개인조사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박동진 조사사무소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리뷰를 보니 꼼꼼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 외도 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날 오후 저는 박동진 조사사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퇴직 경찰 출신이라고 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사요? 남편분이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 여자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재산 상황도 파악해야 해요. 박동진 조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하셨죠? 그 부분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조사비가 100만 원 정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인께서 직접 찍으신 이 사진들 때문에 조사 기간은 많이 단축될 것 같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오지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서 시니어층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고 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수의 사우디 파견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 목격한 일까지 모든 것을요. 오지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남편분이 허위 파견을 핑계로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거네요. 그리고 혼외자까지 임신시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는 충분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도 그 감정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증거와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과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숨길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개인조사사 분과 협력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 그때 한 번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든든했거든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태수가 사우디에 있다고 믿었던 지난 1년간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 간병에만 내달려서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동진 조사사가 일주일 뒤 중간 보고를 해왔어요. 남편분이 실제로는 사우디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부산 해운대 재개발 현장의 대부분 상주에 있었고 그 여자와는 7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전화들은
부산에서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경음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도 확인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분이 계약했어요. 증거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수에게 전화가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연락이 안 오는 게 다행이었죠. 제가 집을 떠났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언니 찾으세요.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와 있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요양보호사분이 잘 돌봐주시긴 하는데 언니가 왜 갑자기 그렇게 나가셨는지.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의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오지연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태수에게 어떤 전화도 하지 않겠다고. 침묵으로, 그리고 서류로만 싸우겠다고. 음물 대신 증거를, 한탄 대신 절차를 선택한 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적 준비를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전화를 받는데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윤정욱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신우이도 있을 테고 어머님께 왜 집을 나왔는지 설명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언니만 찾으세요. 어디 계셨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투석으로도 더 이상 독소를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고 심장에도 무리가 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기 어려웠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아이셔서 처음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소리를 들으셨는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지은아,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네, 어머님, 왔어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메말라 있었어요. 너, 집 나간 거지?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어? 나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신우이도 옆에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이런 상태인데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냥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정리할 일이? 어머님은 숨을 고르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태수 그놈, 하는 짓이 영 수상하더라.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사우디에 있다면서 왜 부산에서 택배가 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압이라고. 내가 모른 척했다. 며느리한테 말하면 너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어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를 걱정해서 모른 척 해주셨다는 게 더 가슴 아팠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다 괜찮아요. 내 아들이 바보짓을 했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왜?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77년의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저와 신우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가셨죠.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장례식장은 소박하게 꾸몄어요. 어머님 성격에 맞게 화려하지 않게 했죠. 조문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온 그의 모습을 보니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이었죠. 어머니,
태수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지은아,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을 태수에게 전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 왜 집에 안 있었어? 신우이가 그러는데 한 달째 집에 없었다며? 태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 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며느리가 곁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고 몇몇은 태수 편을 드는 것 같았죠. 신우이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오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앞에서. 하지만 태수는 계속 제게 책임을 물었어요. 사우디에서 어머니 간병 부탁한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왜 곁에 없었어? 저는 조용히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곧 모든 게 밝혀질 일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신우이와 함께 어머님 방을 정리하는데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 이거 어머니가 언니한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2건과 보험 증서,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아두신 돈이었죠. 보험 증서는 제가 수혜자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바꿔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어요. 메모지에는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가 고생한 값이다. 미안했다.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간 것도 태수의 거짓말도 다 아시면서 말이에요. 신우이도 그 메모를 보고는 말이 없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언니를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사실 어머니도 실망하셨거든요. 실망하셨다고요? 한 번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사우디에 있는 게 맞나 싶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결국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저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어머님의 마지막 마음을 느꼈어요.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 주신 거였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오지연 변호사와의 최종 상담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메모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 끝을 보겠다고. 어머님에 대한 원망은 이제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대신 태수에 대한 분노는 더욱 또렷해졌죠. 그분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49제를 지낸 뒤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오지연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어요. 박동진 조사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죠. 태수는 소송장을 받고 나서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잡혔을 때 저는 검은색 경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새로 산 옷이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태수와 마주쳤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대체 뭔 짓이야? 갑자기 이혼 소송이 뭐야? 법정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그를 지나쳤어요. 재판정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와 양측 변호사, 그리고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태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장지은 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시어머니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태수의 변호사는 제가 먼저 집을 나간 것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 윤태수 씨는 해외 파견 근무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것이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했어요. 아직도 사우디 파견이라는 거짓말을 유지하려는 거였죠.
이제 오지연 변호사가 반박할 차례였습니다. 피고는 허위로 해외 파견을 핑계 삼아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박동진 조사사가 수집한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부산 현장 근무 기록, 해운대 숙박업소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태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피고가 임신한 여성과 함께 아기용품을 구입하는 모습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태수와 다혜가 함께 있는 모습, 계산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선명했거든요. 또한 피고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혼외 관계 상대방 명의로 계약하여 이중생활의 거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태수의 변호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오지연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는 더욱 치밀했어요. 혼인 기간 13년 동안 원고는 시어머니 간병과 가사 전담을 통해 가정에 헌신했으나 피고는 허위 해외 파견을 핑계로 가족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회사에서 받은 수당과 급여의 상당 부분을 혼외 관계 유지에 사용했으며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윤태수의 외도 사실과 허위 파견, 생활비 전용 사실을 인정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70%를 원고에게 분할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난 1년간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태수는 판결 후에도 끝까지 저를 원망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13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13년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진심이었던 건 몇 년이나 되나요? 저는 처음으로 태수에게 따져 물었어요. 사우디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도 다른 여자 아이를 갖게 한 것도 모두 저한테는 배신이에요. 그건 상황이 복잡했어서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요. 몇 주 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 중 일부로 윤정옥 장기투석 환자 돕기 기금을 만들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홀로 병원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제 지난 시간들도 조금씩 정리가 됐죠. 어느 날 오후 봉사활동을 마치고 복지관 문을 나서는데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복지관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새로 시작해보자. 다시 예전처럼. 저는 그런 태수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3년 전 결혼할 때의 기대감, 문구점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행복했던 시절, 시어머님 간병을 하며 버텼던 외로운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로도 살지 않겠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무릎 꿇은 남자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몇몇은 수근거리며 이야기하기도 했죠. 저는 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메모가 생각났어요. 이건 내가 고생한 값이다. 그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긴 경험이 저에게 자신감을 줬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님의 마지막 격려가 제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저는 시댁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지분의 딸아 집의 대부분이 제 소유가 되었거든요. 태수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랜만에 그 집에 들어서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 넘게 비워둔 집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죠. 거실 벽에는 어머님과 태수, 그리고 저희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결혼 초기의 밝은 표정들이 지금은 낡은 액자 속에서 바래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떼어내며 정리했어요.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픈 기억들이었거든요. 어머님 방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만지는 것마다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제가 어머님께 드린 작은 선물들도 발견했습니다. 스카프 한 장, 손목시계, 어버이날에 드린 카네이션을 말린 것까지. 어머님이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운했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어머님 나름대로는 저를 아끼고 계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리를 마치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대구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매매였어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별다른 감회가 없었어요. 그저 한 장이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매각 대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빚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로 밀린 돈들과 소송 비용, 개인조사사 비용까지 모두 갚았어요. 오지연 변호사에게 마지막 비용을 지불할 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그때는 많이 위축되어 계셨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요. 자신의 인생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희 씨와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어요. 기금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장지은 씨,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희 씨는 40대 후반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오신 베테랑이셨어요. 윤종옥 장기투석 환자 돕기 기금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회의실에 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투석 환자셨다고 들었는데 간병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아시겠네요. 네, 투석비만 해도 만만치 않고 교통비며 간병 문제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생각해온 기금 운영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3천만 원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매월 투석비 지원이 급한 분들부터 도우면 되겠죠? 금액이 상당하네요. 보통 개인 기부로 이런 규모는 드문데. 김영희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돈이에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라서요. 기금 설립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류 작업이 복잡했지만 김영희 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한 달 정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거예요. 그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기금 설립 외에도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석 환자분들 상담과 지원 업무를 도우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같은 경험을 하신 분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네, 시간 되는 한 최대한 참여하고 싶어요. 복지관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투석을 받으며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어. 그 할머니는 자주 며느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할머니, 며느리도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형편이 어려워도 안부 인사라도 하는 게 도리 아니야?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서운해하셨을 텐데 끝까지 참아주신 게 고마웠어요. 기금 설립이 완료되고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영희 씨와 함께 후보자들을 검토했는데 다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이분은 독거노인이시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투석비 감당이 어려우세요. 이분은 아들이 실직해서 가정 형편이 급작스럽게 나빠지셨고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들 저와 어머님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들이었거든요. 우선 가장 급한 세 분부터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원금을 전달하는 날, 저는 직접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달 투석기 걱정했는데 70대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투석 환자셨거든요. 어머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더욱 감사하네요. 하늘에서 따님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어머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기금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과 기금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이 저에게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보람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태수나 과거 일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용희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그런가요? 네, 뭔가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 좋은 변화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기금 설립 석 달 뒤 복지관에서 작은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윤정옥 기금 설립자 장지은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감사패를 받는 순간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으로 만든 기금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감격스러웠거든요.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축하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새로운 분을 소개받았어요. 지은 씨, 서현우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내과 전문의신데 저희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서현우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우입니다. 기금 설립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감사해요. 선생님도 봉사활동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노인분들 건강검진 도우는 정도예요. 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서현우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봄이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의 정규 직원이 되어 장기 투석 환자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윤정옥 기금도 그동안 많은 분들을 도왔고 지역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복지관에 출근하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거든요. 복지관 사람들도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고 어르신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은이 선생, 오늘도 일찍 왔네? 네, 할머니.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 서 선생님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 젊은 의사 말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는 서 선생님은 서현우 선생님이었어요. 몇 년 전 처음 만난 뒤로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어느새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서현우 선생님은 한 달에 2번씩 복지관을 방문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셨어요. 바쁜 병원 업무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셔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셨죠. 그날도 오전부터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접수와 상담을 담당했고 서현우 선생님이 진료를 보셨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은 피하시고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세요. 네, 선생님.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 걸어도 괜찮을까요?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게 진료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 저와 선생님은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관련 이야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지은 씨는 어떻게 복지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시어머님이 투석 환자셨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네.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으셨으면 해서요. 선생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으셨어요. 몇 년 전에 이혼을 경험하셨고 혼자 사시면서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죠.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검진을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보였죠. 지은 씨, 선생님이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특별한 약속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관계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벚꽃나무 아래를 산책하는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걷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예전에 저라면 주저했을 거예요. 한번 크게 다친 마음이라 쉽게 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급하지 않게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억지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과 있으면 그냥 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거창한 사랑 고백도 반짝이는 반지도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편안했어요. 몇 달 뒤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복지관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햇살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어요. 새 집에 이사한 첫날 정리를 도와주러 온 서현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지은 씨한테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정말 제 집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거실 창가에 어머님 사진을 놓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웃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이 지은 시를 보고 흐뭇해하실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손길로 바꿔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 위에 서는 것 같네요.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더 이상 저를 묶어두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장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서현우 선생님과의 관계도 천천히 깊어져 가고 있었고 복지관에서의 일도 더욱 보람이 있었습니다. 윤정옥 기금을 통해 도움받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봄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되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장지은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